그러고서 이제 소리로 넘어가요. 빛깔에서 소리로.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에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그 피아노 곡이 쇼팽이었으면 더 좋아하셨겠죠. 쇼팽을 아주 좋아하셨으니까. 나는 젊은 웃음소리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없는 방에서 내 귀에다 귓속말을 하는 서영이 말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비 오시는 날 저녁 때 뒷골목 선술집에서 풍기는 불고기 냄새를 좋아한다. 새로운 양서 냄새. 양서는 이제 서양책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된 혹은 독일어로 된 프랑스어로 된 이렇게 옛날 책들을 보면 외국에서 온 책들은 이렇게 하드카버로 되어 있고 표지가 붉은색인 경우가 많아요. 털옷 냄새를 좋아한다.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짙은 냄새, 국화, 수선화, 소나무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냄새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웃음소리까지는 소리인데 불고기부터 냄새. 이번엔 이제 후각적. 처음에 촉각 시작하더니만 시각, 그 다음에 청각 하더니만 이번에는 후각으로 좋아하는 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쭉 나가죠. 좋아한다 계속 좋아한다로 끝나는 이렇게 구절인데 새로운 양서 냄새, 털옷 냄새를 좋아한다.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짙은 냄새, 국화, 수선화, 소나무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냄새를 좋아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복문과 단문을 조합시켜서 리듬을 만들어요. 자, 보세요. 새로운 양서 냄새, 털옷 냄새를 좋아한다. 양서와 털옷을 쉼표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짙은 냄새 두 가지를 묶었죠. 앞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국화, 수선화, 소나무를 다 묶어서 향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문장 안에 커피, 라일락, 국화, 수선화, 소나무 5가지를 한 문장 안에 묶어놓고 갑자기 마지막에 단순하게 한 가지만 봄 흙냄새를 좋아한다. 쫙 나가다 딱 간결하게. 간결과 만연을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문장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표현 기법이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에 그렇게 그 리듬이 음악적 흐름이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글이 써져요.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이제는 미각이에요. 호도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밤을 외투 호주머니에 넣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찰스 강변을 걸으면서 핥던 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9평 건물에 땅이 50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땅이 50평이면 넓다면 굉장히 넓지만 그렇게 넓지도 않죠. 그리고 9평 건물이라고 했는데 9평짜리 건물은 거의 없죠. 아마 진짜 9평은 아니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10평 꽉 채우는 10평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9평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목은 쓰지 못하고 흙으로 지은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고 집 내놓으라는 말을 아니 들을 터이니 좋다. 내 책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면 집을 몰라서 놀러오지 못할 친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주로 사물, 시냇물이라든가 종달새라든가 기타 사물들을 이야기하다가 인간관계,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고 했을 때 인연들, 그래서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다. 나는 3.1절이나 광복절 아침에는 실크햇을 쓰고 모닝코트를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될 수 없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멋을 내고 아주 정장을 하고 신사답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당신은 신사가 좀 못되지 않냐? 그리고
광복절이나 3.1절 같은데 나무 앞에 나가서 기념사를 할 정도의 큰 인물도 아니고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적도 없지 않냐, 이렇게 겸손한 뜻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름이면 배에 고이 적삼을 입고 농립을 쓰고 집신을 신고 산길을 가기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서양 이야기를 많이 하신 편인데 이렇게 한국적인 그러한 풍습, 풍토 이런 것도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태사신, 이름 쓴 까만 운동화, 깨끗하게 씻어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히 삼은 집신,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그야말로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죠. 그 다음에가 이제 명문이에요. 이걸 제가 외운 부분이에요. 이 뒤를 제가 외웠거든요. 그때 보고 외웠고 지금도 외웁니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 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야 에세이죠, 에세이. 수필 중에도 이런 거는 이제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잠언적 글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직접 제식으로 말하면 언어의 1차 용법, 설명 용법이긴 한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 닿잖아요.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봐요. 얼굴이 고우면 사실 욕망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욕망치하고 순수하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나무 안에 수달피 목도리를 만져보는 그런 기분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그저 순수하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나무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뭘까요? 비선생님 같으면 이제 영문학자이고 또한 문학가이잖아요. 그럼 문학가, 에세이스트, 수필가로서는 찰스 램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시는 영국 수필가. 그럼 찰스 램이 쓴 훌륭한 수필. 언젠가 이제 찰스 램 얘기도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고 도자기. 옛날 도자기다 이거죠. 고 도자기하고 꿈속의 아이들. 이 두 작품은 그야말로 명수필이죠. 명수필 중에 명수필. 아주 훌륭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작품인데 그런 작품을 보면서 부러움 없이, 그러니까 부러움 없이라는 말은 시기, 질투 없이라는 뜻이죠. 부러움은 있죠. 피 선생님의 그 산호와 진주 서문에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산호와 진주는 나의 꿈이었다. 그러면 산호와 진주로서 찰스 램의 그런 수필이 있는 거예요. 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중간에 이렇게 된다고요. 계속 시도해보니까 나는 그만 못해. 사실은 피 선생님의 훌륭한 작품은 찰스 램의 훌륭한 작품에 비해서 모자랄 것이 없지만은 겸허한 마음으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셰익스피어라든가 뭐 대단한 또 영미의 대가도 있고, 영국 문학은 아니지만은 뭐 단테라든가 이런 대단한 작가들 있잖아요. 그레테라든가. 이러한 작품을 그저 질투 없이 훌륭한 작품을 훌륭하게 찬양할 줄 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피 선생님에 대해서 부러움 없이 혹은 시기 질투 없이 순수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할 만하니까. 어쨌든 남의 공적을, 이것은 문학적 공적 얘기를 했지만 문학적 공적 아니라 다른 공적도 많잖아요. 선행을 했다든가 국가를 위해서 살았다든가 이런 거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수양이에요. 제가 이 사이트에서 논어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고 또 앞으로 할 것이지만 논어는 수양의 책인데 이 수양의 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을 찬양하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줘요. 시기 질투하면 내가 괴롭지 뭐 누가 괴로운가요? 그래서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수양이 잘 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수필을 잘 쓰려면 인품이 군자가 돼야 돼요.
근데 군자 되기 어려우면은 군자 밑에가 이제 학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수양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글을 자꾸 다듬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글 쓰는 기법을 연마를 해가지고 훌륭한 글을 보고서 자기 글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 기법 이전에 인품이 먼저 군자이면 좋겠죠. 그 군자가 된다는 것은 겸허해진다는 뜻도 있고 또 마음이 가벼워지고 조촐해지고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여러 사람을 좋아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 미워하지 아니함이 앞에서 말한 질투하지 아니함과 통하는 거죠.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게 정말 훌륭한 말이에요. 아주 간결한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러한 글과 또 부처님이 그 사무량심 수행을 하면서 이 자애 명상이라고 있어요. 자애 명상. 자애는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사랑하는 말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뜻이 강한데 자애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해야죠. 사랑은 사실 1대1 내지는 아주 가까운 한두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여기도 보면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인류를 끔찍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애는 그런 끔찍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친절한 마음 이런 정도 되는 것인데 이 명상법에 보면 먼저 나를 사랑하고요.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안개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커져가지고 넘쳐서 제일 먼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가족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인들,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온 인류들, 나가서 모든 생명계, 모든 우주 이렇게 점점 퍼뜨려요. 근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그렇게 퍼뜨리는 방법도 있고 퍼뜨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적들까지 사랑해요. 적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개별자, 남과 분리된 나라고 하는 존재는 5그룹의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그룹은 사랑하는 그룹이에요. 주로 이제 가족, 애인. 그래서 애인 그룹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친절하게 대하는, 사랑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들. 그래서 친인 그룹이라고 그래요. 앞에 그룹은 애인 그룹, 두 번째는 친인 그룹, 동료, 지인, 뭐 기타 등등, 친구. 세 번째는 이제 중간 그룹이에요. 우호적이지도 않고 적대적이지도 않는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 네 번째는 이제 경쟁자예요. 경쟁자인데 그 다음이 이제 5번째가 적인데 원수와 적인데 적과 경쟁자를 묶어서 이제 경쟁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 사랑하는 그룹과 친애하는 그룹을 합쳐서 우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경쟁 그룹 안에서 경쟁자와 적이 있는데 이 구별은 뭘로부터 되냐면은 두 사람 간에 같이 공유하는 룰이 있느냐, 규칙이 있느냐, 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스포츠에서 경기를 할 때 공동의 룰 안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달렸는데 너는 9초 후에 들어왔고 나는 10초에 들어왔어. 그래서 네가 1등이고 내가 2등이야. 그럼 2등이라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자에게는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에 따라서 판정이 나니까. 물론 거기에 불공정한 판정이 난다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근데 적과 원수는 그거 아니에요. 공동은 룰 없어요. 마구잡이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쟁자 얘기는 안 하고 적 얘기는 했어요. 적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랑까지 하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예수님, 부처님이라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테레사 수녀라도.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정직하게 말하면 좋아하고 친절한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비천득 선생님이 잘 표현하셨어요. 모든 사람, 여러 사람을 좋아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물론 미운 사람 있지요. 근데 미워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상적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성인들은 이걸로 충분할 수 있어요. 부처님 같으면은. 부처님은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끔찍이 사랑하다 보면 사사로워지고, 끔찍이 내가 내 아들, 내 아내 혹은 뭐 내 애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묶음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애인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또 내 애인이 다른 사람 사랑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인을 사랑하는 것은 애인에게 이타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둘을 묶어서 사사로운 개인으로 묶어버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하라고 안 그래요. 친절하라고만 그래요. 모든 사람을 좋아하라고만 그랬지 몇몇 사람 끔찍이 사랑하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끔찍이 사랑해서 엉엉 울면 좋아하느냐? 울지 마. 이렇게 해요. 또 훌륭한 제자들은 엉엉 안 울어요. 그런데 수행이 덜 된 그런 제자들이 막 울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비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러한 위대한 수행자도 아니려니와 또 위대한 수행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비록 남들에게는 배타적이거나 말거나 몇몇 사람 끔찍이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도 선생님이 가장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부인도 계시고 아드님도 두 분이나 계시지만은 따님이 있거든요. 따님을 제일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위로는 어머니 끔찍이 사랑하시고 아래로는 따님. 그래서 따님이 어머니 같기를 바라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서영이가 따님이죠.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마지막 구절. 여기까지 제가 외웠어요.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서영이하고, 끔찍이 사랑하는 서영이하고 뭘 하느냐? 눈 내리는 서울거리. 서울거리는 서울거리인데 비 내리는 도 아니고 꽃 피는 도 아니에요. 눈 내리는 겨울. 이야, 눈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까요? 눈이 펑펑 내릴 때 따님이 아빠의 발장을 끼고 같이 종로 거리를 걸어간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카페 밖으로 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무슨 오래된 흑백 영화, 오래된 고전 영화의 한 풍경 같지 않겠어요? 끔찍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끔찍이 사랑이 눈 덮인 풍경과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습과 어우러지면 뭐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인류에 대한 우호 감정까지도 확대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나의 사랑하는 생활, 마지막 풍경은 눈 내리는 풍경, 눈 내리는 풍경에서 따님을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따님의 모습으로 딱 끝나게 그렇게 수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에는 그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이랬는데,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 매일매일 계속되는 생활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고 행복한 것이 있다.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고 했을 때 그 인연이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도 있지만 내가 호두와 잣과 꿀을 좋아하는 이것도 사물과의 작은 인연이에요. 이 인연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화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인연을 그물에 비교해요. 그물. 우주는 거대한 그물로 짜여져 있다 이거죠. 그럼 그물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물정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듭, 교차점이 있죠. 그럼 그 교차점 하나를 당기면 다른 모든 교차점에 영향을 미치죠. 그야말로 나비 효과죠. 북경에서 나비가 팔랑팔랑 날개짓을 하면 저 태평양에서 태풍이 일어난다. 뭐 이런 나비 효과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물들 간에는 서로 연결돼서 상즉상입이라고 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네가 내 속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속에 만물이 들어있고 만물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있는 그런 유명한 표현인데, 이러한 인연으로서 이 우주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저께 그 넷플릭스에서 God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시리즈인데요. 유명한 흑인 배우인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프리먼인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데 나오는 그 흑인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적 환상 보는 그런 편을 봤는데, 어떤 분이 종교도 안 믿는데, 이제 이렇게 뇌 수술을 했어요. 뇌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종교적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뭐냐면은,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모든 사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벽이 뭐예요? 벽처럼 무미건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벽만 그러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이 다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우주는 신의 사랑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걸 한 번 느낀 게 아니라 확 자주 느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종교적 신비 체험 이야기이지만은,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해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서 이제 5번째 자아실현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경험을 자주 해요. 자아실현자. 인격이 이렇게 군자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그런 황홀 체험, 신비 체험, 잠깐 지나갈 수는 있어요. 또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데, 작은 것 안에서 반짝이는 그런 환희를 느껴요. 이렇게 모래벌에 가다 보면 금싸라기라고 그러죠. 금처럼 반짝이는 모래알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물의 순간순간에서 반짝이는 기쁨, 행복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속되어서 30분, 10분, 5분 혹은 10초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어요. 시인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른바 영감을 얻고, 그래서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와 내가 이걸 창작했네 라고 하는 것을 영감을 받을 때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들 또는 순간순간 인생 그 순간순간에는 그런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까 그물코로 돌아가서 그물코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물코 하나하나가 다 사랑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환희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이쪽 그물코 하나지만 전체로 보면 그물의 일부예요. 개인이면서도 전체인 거죠. 화엄경 내지는 의상대사 말마따는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물코의 인연들, 그 그물코 인연코, 그 인연코마다 제가 이제 책에다 쓰기는 이슬방울이 맺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 그물코를 거미줄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거미줄. 시골서 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미줄이 딱 있어요. 거미줄도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가보면 거미줄 그 코에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이렇게 맺혀 있어요. 영롱하죠. 그 영롱한 이슬방울을 보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시인이고 문학가이고 수필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신춘이라는 수필에 나와요. 인연, 자금, 아름다움. 선생이 바라본 인생을 구성하는 세 마디 말이다. 선생은 작지만 반짝이는 사건을 시줄로 하고 곱고 연한 마음을 날줄로 삼아 인생이라는 천을 짠다. 그 배짜기가 인연이다. 그렇게 짜여진 인연으로서의 인생은 번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선생님의 수필이라는 수필에 나오는 표현이죠. 번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비단이다. 진리를 전하는 오래된 책은 말한다. 인연은 그물 같은 것이라고. 그물의 한 교차점을 당기면 다른 모든 교차점이 따라서 출렁이듯이 우리는 서로 연분 지어진 관계라고. 선생이 짓는 인연의 그물은 그 중에서도 거미줄로서의 그물이다. 연하고 부드러운 아침 이슬이 두세 방울쯤 맺혀 햇살의 빛을 발하기도 하는 물고기 대신 아름다움을 건지는 거미줄의 인연인 것이다. 누군가는 인생을 아침 이슬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인생은 거미줄처럼 약하고 이슬처럼 순간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도리어 인생은 아름답다고 그만은 바란다. 아무리 세찬 소낙비라도 거미줄을 끊지는 못한다. 비록 순간에 지는 아침 이슬일지라도 그것은 티파니의 보석보다 황홀하다. 금화 문학은 자금에 비치는 아름다움의 인연이다. 이상 오늘은 금화 피천득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명수필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